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4일 기사 세 번째 기사 1598년 맥만역 26년 상이 양포정의 사관에 행행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4일 기사 네 번째 기사 마 제독이 역관을 불러 말하였다. 나의 군정이 초계를 초탐하고 와서 외적 100여 명이 초계 의령 등지에 산에 올라가 진을 치고서 밤을 이용하여 노략질을 하는데 길이 좁고 산이 험하여 싸울 수가 없다. 김응서 및 태수 5, 6명이 각각 요해처를 지키면서 방비를 매우 장엄하게 하고 있다 하였다. 나는 이를 매우 가상히 여기고 있으니 이런 내용을 즉시 알게 하라.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6월 15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5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우승지 서승이 비변사의 뜻으로 아뢰기를 도산의 포위가 풀린 뒤로 중국군이 계속 서울에 들어오고 있으며 서쪽 지방에서 남쪽 지방으로 가는 자도 모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세로 본다면 경도는 바로 사방에서 폭주하는 지역인데 지금 남아있는 군량 사정을 보면 대미 477석, 소미 4299석, 황두 1424석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장관으로 현재 서울에 머무르고 있는 자가 179원에 군정이 28,223명이고 전마가 8,662필입니다. 이것으로 계산해보면 대미와 소미를 합해봐야 겨우 9일을 지탱할 분량이고 황도는 겨우 5일을 지탱할 수 있을 뿐입니다. 중국 장관들은 반드시 천주에서 보내온 양식의 의주에 많이 쌓여 있으니 얼음이 풀리면 배로 운송해 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령 얼음이 풀린다 해도 배 한 척에 실어올 수 있는 것이 얼마 안 되고 각도의 선척도 많지 않은 데다가 바닷길이 멀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기간이 달보다 더 걸릴 형편이므로 실어오는 군량이 반드시 지출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운송이 계속되지 못하여 서울의 창고가 먼저 고갈될 것이니 이것은 반드시 눈앞에 닥치게 될 형세입니다. 지금 아무 말 없이 날짜만 보내면서 한 번도 이런 사정에 대하여 통렬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고갈되어 삼군이 굶주리게 된다면 적응하는 데 있어 사체가 미안하게 될 것이고 군정이 한번 어지러워지면 사태를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실정을 들어 위로 중국에 보고한다면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군량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갑자기 철군하에 돌아갈 경우 대군이 한번 움직이면 다시 만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승문원으로 하여금 곡절을 갖추어 진달케 해서 잠시 병마를 거두어 서로의 군량이 있는 곳에 나아가 먹도록 군문의 각 아문에 품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5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조하승지 서승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호조의 공사에 대해 한 가지 이의를 일으키는 것이 한 가지 해를 제거하는 것만 못하니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최은은 본도의 감사에게 문의하여 그에 대한 변부를 확인한 다음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우리나라의 토지가 척박하여 일묘의 농토에서 생산되는 것이 중원의 10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뽕나무 밭은 전혀 없어. 전국의 양잠은 중국의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넉넉하지 못한 곡식으로 지극히 적은 포백을 사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중원처럼 은산이나 동혈의 산지가 없으니 국계가 어떻게 궁핍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생민이 어떻게 궁핍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평시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한데 더구나 이처럼 군사를 일으킨 때이겠는가?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도 은혈이 많아 북도에만 곳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원, 황해 등 지방에도 널려 있다. 그러니 가난한 백성들에게 채광하도록 허락해주고 세금을 걷어들이되 우리가
오로지 위로만 돌아가게 하지 말고 아래에도 분배해 각자 곡식을 매매하고 포백은 옷을 해 입은 데 그칠 뿐 다른 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렇게 1, 2년 시행한 뒤에는 나라가 그로 인하여 넉넉해질 것이고 백성은 그로 인하여 부유해질 것이다. 근데 지금 재물을 쫓아는 계책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도 결연히 시행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 한 사람에게만 묻고 있으니 국사를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5일 경우 네 번째 기사 밤 5경에 사방에 안개가 끼이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6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진시의 격리를 맞아 위로하기 위해 상이 동작 강가에 행행하였는데 왕세자가 필선 이 상신을 보내 문안하였다. 점을 역에 격리가 왔으나 들어오지 않고 말하기를 소복하고 감으로 영접받을 수 없다 하였다. 재차 승지를 보내어 들어오기를 청하였으나 끝내 들어오지 않았다. 상이 드디어 환궁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6일 신미 두 번째 기사 경리가 황조에 제의본을 올리기를 경리 조선 쓴무 양호는 일본의 적출을 거의 사로잡게 되었는데 그들의 외원 병이 갑자기 들이닥쳤으므로 삼가 환사하게 된 변이에 대해 진달합니다. 아울러 신의 심정을 피력하니 신을 파척하고 재능 있는 인물을 특별히 간발하여 황상의 신물을 더 날리게 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신은 만력 25년 12월 4일 독신과 회동한 끝에 군사를 출동시켜 울산에서 서생포까지 연락해서 동해를 등지고 진격하여 경상도를 곧바로 점령하기로 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좌계는 가등청정의 소굴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들이 서생포와 기장의 병력을 이곳에 크게 집결시키고 금년 7월 안강, 영일 등처를 침범해 들어와 점차적으로 강원도와 함경도로 진격함으로써 왕경을 포괄하여 소유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세력으로 하여금 기세를 떨치게 만든다면 우리의 전후 좌우는 모두 서로 호응하여 구제가 어렵게 될 것이니 비록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쓸 곳이 없게 됩니다. 청정은 위인이 호국을 쓸었고 사나와 스스로 잘난치 않은 자인데다가 또 관백의 신임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소서 행장 등 적추들이 그가 있는 곳을 바라만 보고서도 달리가 떠받드는 사람으로서 바다를 건너온 지 수년 이래 직산에서의 전투와 청산에서의 추격에 조금 좌절되었을 뿐이니 행장이 평양에서 힘없이 무너져 천병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 것과는 다릅니다. 이들을 한번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먼저 황상의 위령을 과시하여 그들의 흉봉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장사들이 용명을 떨쳐 곧바로 적의 진루를 공격하여 40여리를 박살시킴으로써 견성과 대책 여러 곳을 격파하였습니다. 그날 불에 타 죽고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은 그 숫자를 셀 수가 없고 사로잡고 참수된 장교들도 1,300여 명이 넘었습니다. 평소 저축했던 것과 여러 해 동안 준비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썰어버렸습니다. 청정은 간신히 빠져나가 도산의 소굴로 달아났는데 아군이 다시 공격하여 총탄에 상할까 두려워 긴 성책을 구축하여 지키고 있는 지가 이미 열흘이 넘었습니다. 적이 더욱 군색하고 다급하게 되었다는 것은 항복한 자와 사로잡힌 자들의 말을 근거하여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모두 성을 지키는 군사가 3,000명도 안 되는데 중국군의 대포와 화살에 맞아 죽은 자와 기갈에 지쳐 죽은 자들의 시체가 널려있다. 조총수는 겨우 200명이 있는데 하루에 생쌀 한없씩을 먹고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대책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였습니다. 정정이 또 자주 통사를 불러 품첩을 보내 행장의 사례에 따라 돌려보내준다면 힘써 여러 섬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들을 모두 철수하겠다는 뜻을 알리면서 매우 간절히 애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서한을 화살에 매어 성 안에 쏘자 내란이 일어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명령된 생각으로는 2, 3일이 못되어 생포하여 궐하여 바치게 될 것은 물론 부산 이선은 힘들이지 않고도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수력으로 구원병 수만 명이 일제히 들이닥친 데다가 아군은 군사와 전마가 지쳐 다시 그들과 한번 결전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지체하면 불리할까 두려워 마침내 부득이 군사를 풀고 철병하여 회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외적이 다행히 잠수될 시기가 좀 늦추어져서 혼백이 겨우 안정되기는 했지만 심담은 이미 저상되었으므로 머리를 감싸고 서생포로 도주하였습니다. 신이 제독 마귀와 함께 만전책을 익히 의논하였으나 군사와 말이 오랫동안 노숙했기 때문에 관사에 머물러 밥을 먹이고 꼴을 먹인다 해도 그들의 기력을 휴양시키기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경주의 북쪽 200여리에 안동부라는 곳이 있는데 저장된 곡식이 많고 또 외적들이 침을 흘리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본토 백성들이 우리가 철병하는 것을 보고는 서로 놀라 무너져 흩어지고 있으니 한 부대의 군사를 머물러 두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을 묶어 진정시킬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노득공, 노계충 이 화룡의 군사를 잠시 그곳에 머물러 두어 조발에 따르도록 하고 나머지 군영의 기병과 보병은 그대로 왕경으로 돌아가게 하면 동쪽이나 서쪽이나 편리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졸승을 수집하고 기계를 수리하는 데는 왕경이 아니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이어 여순에 있는 주사를 오게 하고 남북의 육군을 계속 집결하여 재차 한산과 부산을 엿보는 것이 바로 목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신이 적의 소굴을 다녀보면서 적의 세력을 채탐해 본 결과 만일 정정이 먼저 기장을 근거지로 하여 재차 진격한 뒤에 서생포에 응거하고 또 재차 진격하여 울산에 응거하여 진격할 적마다 반드시 견고한 성을 만들고 성마다 반드시 산과 바다를 의거하여 만들므로써 진퇴에 편리하게 하고 군량에 대한 걱정이 없게 한다면 이는 일련의 노역으로 격파할 수 없게 됩니다. 행장이 서쪽으로 전라도를 침범할 적에는 반드시 해도를 끼고 침범해오는 것은 대체로 그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해가 못되어 조선의 양 옆구리가 모두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아서 속수무책으로 자폐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천리 폐허의 땅에 출사해 왔으므로 지구전을 하기가 곤란하니 어떻게 쉽게 일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승첩하고 돌아간다 해도 아마 얻는 것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과 신이 둔전책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전라도의 세 곳에 성을 쌓고 각각 기병과 보병의 숫자를 늘려 둔병을 호위하게 하고 동해나 연일 근처로 울산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역시 하나의 성을 쌓아 서방의 외적을 막는 것과 걸맞게 하여 각각 양수와 전함을 붙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둔전을 경작하는 여가에 때때로 날쌘 기병을 선발하여 외적의 소굴을 핍박하며 그들의 부락을 소요시키기도 하고 단약한 적을 조멸하기도 하면서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나타나기를 북로가 우리 병경을 시끄럽게 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적이 작은 규모로 침범해 오면 서로 연락하여 구원하고 큰 규모로 침범해 오면 뒤에서 대병이 내어 공격한다면 좌우가 함께 튼튼하고 전후가 걱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적들이 이미 노력할 수도 없고 편히 쉬지 못한다면 또한 해마다 항해하여 스스로 군량을 실어오면서 빈산에 앉아 있으려 하겠습니까? 이는 스스로도 편안하고 실제로도 장운한 계책이 되는 것으로 빠른 시일 안에 외적을 평정하려면 또한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후속 조처를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선 사람들이 또 극력성을 쌓을 수 없다고만 핑계댈 뿐 청정이 도산에 쌓은 성이 작년 섣달에 시작해서 쌓은 것이지만 견고하고 험악하여 지킬 만한 것으로는 조선 팔도에 그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점이 염려됩니다. 모름지기 해방도와 감군도가 오면
전라도와 경상도에 분배하여 처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신은 너무도 용렬하고 유약한 자입니다. 요즘 휴명을 전향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주의하러 치니 시석을 물었으며 진격할 적에는 감히 뒤떨어지지 않고 물러갈 때는 감히 앞장서지 않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의 괴로운 심정을 남북의 장사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작은 것으로 큰 것을 꾀할 수 없다는 것만 알아 마침내 학철에 들어있던 물고기를 다시 서강의 물에 놓아줘 활발히 살아나게 하고 말았습니다. 신의 힘으로는 진실로 미칠 수가 없어 화공의 기구를 갖추고 거사하려고 하였지만 갑자기 구름이 일더니 비가 이틀 밤낮 동안 내려 가련한 장사들이 진흙 속에 쩔쩔매고 있었고 신은 울면서 기도하였으나 아무 호응이 없었습니다. 또 3일 후에는 서북풍이 미친 듯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른 섭을 성곽의 모퉁이에 쌓아놓고 화공을 기도했으나 채 불을 붙이기도 전에 바람이 또 갑자기 그쳤습니다. 저 비를 내리고 바람을 되돌린 자는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신은 이 때문에 울분이 터져 피를 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피로가 쌓여 생기는 것이라곤 병뿐으로 죽고만 싶은 심정인데 살이 빠지고 뼈가 녹는 증세는 아직도 낫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는 전장에 나갈 수 없는 실정임을 존경한 사람들이 실로 함께 보고 있는 바입니다. 신은 스스로 뜻은 있으나 재능이 없어 몸만을 망쳤을 뿐 나라에는 아무 이익이 없는 것에 상심하고 있는 형편인데 어떻게 폐하를 위하여 이 동방의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경약과 총독이 가까운 지역에서 규제하고 있고 감근 어사는 군중을 감찰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도와 찬회하는 여러 사람이 계책을 내고 있으니 지력의 폭주가 전번 인재가 없을 때와는 절대로 같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마땅히 파직되어 돌아가야 하니 위임받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를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생을 고향에 돌아가 늙어 죽게 함으로써 이 역당에서 죽어 끝내 어부에게 시위를 안겨드리는 한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재능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보내 정토의 일을 전담시키면 군노의 기색이 다시 새롭게 되어 바다를 건너온 외적의 흉포를 깨끗이 탕척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황공의 명을 기다리는 지극한 심정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성질을 봤더니 동정에 대한 보고를 누차 받건대 오로지 그대가 용명을 발휘하여 앞을 다 두어 몸소 시석을 물었은 데 힘입어 참액이 수없이 많았다는데 어찌 갑자기 이런 주문을 올리고 전혀 난을 평정할 계획을 하지 않는가? 외적은 속셈이 매우 교활하다. 총독 등 관리와 함께 힘을 다하여 계획을 세워 물리칠 만한 계책을 세우는데 힘쓰라. 준호하지 않는다. 해부는 알고 있으라 하였다. 그만두려고 마음 먹구나.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6월 16일 신미 세 번째 기사 묘시에서 신시까지 사방에 안개가 끼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6월 16일 신미 네 번째 기사 병부의 일보는 외적의 정세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내용에 병과에서 계요 총독 형계가 당보한 전의 일에 대한 내용을 조출하여 본부에 보냈는데 이를 다시 회사에 보냈더니 회사에서 안정을 만들어 본부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대병이 울산을 공파하고 다시 도산을 포위했으며 연달아 4곳의 성처를 깨뜨렸는데 자맥한 수급이 일천년화되며 외추 가등청 등의 무리가 이미 군색하고 급박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군중의 여러 신하가 힘을 다하여 교활한 외적을 사로잡아 황위를 떨치고 천주를 끝마침으로써 속국인 번방에 은혜를 펴고자 했는데 천시가 맞지 않아 장리와 병마가 계속 쏟아지는 눈비를 맞으며 노숙을 하다 보니 한 열흘 동안 적은 견고한 산성에 거처하고 있고 우리는 올려다보면서 공격해야 하는 형편이니 마침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구원병이 오지 않았을 적에 더욱 신중히 대처했어야 하는데 수력의 적군이 합병하게 되자 우리는 문득 경주로 성군하여 그곳의 수비의 근거지로 삼고 휴양하다가 다시 진격하여 적을 섬멸하기를 도모했으니 이는 진무들의 의견이
각기 달랐기 때문입니다. 교활한 외노는 좌절당한 뒤로 우리에 대한 방어를 더욱 은밀히 하고 우리를 엿보기를 더욱 교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군이 위용을 기르고 정의를 단련하는 계획을 세운다면 어찌 자강하여 적을 이기는 아름다움이 없겠습니까? 이 또한 당국자들이 군사의 방약에 대한 지혜를 얻어 성공을 거두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에게 날마다 먹일 양식이 다시 긴급하게 되었으니 신들이 사회에 이문할 것을 허락하시고 아울러 동물을 신칙하시어 행사를 더욱 조심하게 하소서. 삼가 갖추어 제번을 아뢰입니다. 하였는데 성지에 이르기를 옳다. 군량은 가장 긴박한 일이니 먼저 줘보라. 일제히 모아 드려야 한다. 해우는 길에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도로 호흡으로 보내주는 계책을 따라 저기한 대로 방법을 신설하게 하라. 육운으로 수송하기도 하고 수륙으로 아울러 수송하기도 하여 지체시키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독창시랑 장량몽이 올린 제본에 앞으로 봄철의 울량을 개시하려 하는데 군량을 모으는 것과 방어는 문제를 삼가진다라니 성명께서는 크게 격려하시어 인심을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정토는 국가의 큰 일이요 군량은 군사의 대명인데 늙고 병든 쇠잔한 신이 잘못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번에는 수송을 하려 했으나 쌀이 없었고 항선을 하려 해도 배가 없었는데 직성은 함께 있으면서도 초월처럼 어긋났습니다. 그리하여 장고의 양식을 자용하자고 건의드렸던 것입니다. 바라건대 등주, 내주 등주의 본색을 징수하고 그네 고을에 구비된 식량을 동원하여 요동과 사주에서 배를 만들게 하고 회선을 모으고 상선을 모집하며 요동의 육운에 인원수를 첨가해 주소서. 그 밖에 일체 전행할 사이에 대해서는 의당, 각 소속 지방에 경문을 보내어 제3 신칙하고 찬리사의 관리에게 위임시켜 운수하는 일을 나누어 재촉하게 하소서. 신은 침식을 전폐한 채 구역질을 하며 베개에 엎드려 신음하면서도 감히 병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진실로 국가의 일이 중대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여타 이것은 감히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경락과 독신이 해마다 70만 석을 운송하기로 의논하여 결정하였는데 신이 각도에 보도된 군량의 숫자를 조사해 보니 올해 운송할 것은 그런대로 넉넉했습니다. 여기에 소용되는 선착을 차관들에게 나누어 주어 기한을 독촉해서 앞당겨 오게 해야 합니다. 이미 도착한 것은 찾아서 현재 장운 중에 있고 저장 운송할 두량과 성밭도 점차 차례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모두 무도하는 여러 신하들의 마음을 합하여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굴량이 수십만 석으로 계산되고 선박도 수백 척으로 계산되는데 원래 내지에는 분위소가 있고 관군의 영운에는 파총, 총병 등 관리가 있어 전제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시를 지연시키고 비용만 들이는 폐단이 많게 됩니다. 해운도 길이 험하고 먼 것이 내하의 10배나 되는데 많지 않은 숫자로 바닷길에 올랐다가 아무런 통기가 없게 되면 무슨 폐단인들 생기지 않겠습니까? 망망한 대의를 우리와 외적이 함께 하고 있는데 기회를 타고 공격하는 것은 병가의 기계이니 방어를 긴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관원을 첨가하면 하루의 비용이 많아지고 한 병사를 첨가하면 한 병사의 군량이 늘어납니다. 동종 이후 비용이 적지 않아서 관민이 함께 군비에 시달리고 있는데 배를 만드는 한 가지 일은 만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으로 신은 오히려 어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영운과 호운을 위한 관병의 첨가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고 하는데 적으면 일에 도움을 줄 수 없고 많으면 재력을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이 곰곰이 생각해보건대 찬운과 방운을 합쳐 일체로 하면 형세에 있어서도 가장 편리할 것이고 재물에 있어서도 가장 전략이 될 것이며 일에 있어서도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날의 해운은 서방의 천진에서 시발하여 바다의 남쪽 물가를 따라 동쪽 등주에 다다르고 등주에서 바다를 건너 여순에 다다른 다음 여순에서 북쪽 바다 물가를 따라 동쪽으로 가며 조선에 이르게 됩니다. 바닷길이 아주 멀고 또 교대로 왕래해야 하는데 파총과 총병을 설치하여 오래도록 운송을 압행하게 하면 이것을 돌아다 보다가 저것을 잃는 낭패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운을 나누는 것은 객관에서 해도가 자발적으로 가려 취택하는 데 따라 그대로 압행하는 것이 것 이외에 천진에다가 하나의 총관을 세워서 편의한 대로 해방의 무신으로 하여금 표화의 관한 일명을 시켜 암령을 위임시키되 총관이 찬원과 함께 등주에까지 호송해 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주에서 한 명의 총관을 세워 전담시키되 새로 주둔한 여순 총병으로 하여금 표하의 관리 일명을 선출하여 암령께서 조선까지 호송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명의 총관을 세워 교사를 전적으로 주관하게 하되 여순 총병으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선출하여 위임시키소서. 그리고 각 총관이 제반 폐단을 조사하여 공명선과 함께 재촉해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등주는 전처럼 도준, 방, 외성, 해구와 각 도서의 안전한 정박 장소를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총리들에게 엄하게 약속을 정하게 하여 각각 신지에서 고기 비늘처럼 차례로 잇따라 관리소에 연접하게 한다면 관병을 더 보태지 않아도 저절로 합족하게 될 것이고 권한을 나누지 않아도 저절로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운에 걱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해도의 위치를 자세히 알아 수전을 연습할 수 있으니 바다를 방어하는 큰 계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를 방어하는 한 절목은 그 책임이 무진에게 달려있는 것을 신이 전에 이미 제본을 갖춰 올려 황상의 윤호를 받았습니다. 만약 관리를 더 보태어 잔운하게 된다면 관리가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고난이 한결같지 못해서 반드시 서로 미루고 핑계대게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동일한 것이 일에 있어 가장 편리하고 합당하며 성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말리길, 아득한 물결에 사방이 끝이 없는데 태풍이 한번 일어나면 바다가 뒤집히고 산이 떠밀립니다. 거친 파도가 한번 충돌하면 하늘을 삼키고 해를 농락하는 데다가 암초와 섬들이 서로 나열되어 이리저리 펼쳐 있으며 고래와 악어가 숨어 있고 이무기와 용이 출몰합니다. 그리하여 말하는 자들의 얼굴빛이 변하고 바라보는 자들의 심장이 서늘해지며 당하는 자들은 혼비백산하게 되니 사람들이 가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평상적인 격식을 크게 타파하고 상부를 차이나게 하지 않으면 우둔한 나부를 흥기시켜 기필코 가고 싶은 마음을 유발시킬 수 없을까 합니다. 살펴보건대 지난해 게이진의 변방을 수집하기에 어렵다고 했는데 그 뒤 해당 각 신이 사례를 재준하여 그에 따라 수수한공이 있었으므로 참액한 것과 상을 갖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다도 힘을 다했고 그 결과 헤이진의 장대와 돈수가 구변에서 제1이었던 것은 바로 그들을 고무시킨 힘이었습니다. 지금의 해운은 지키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인데다가 시사회와 위태로움이 또한 계진이 승평할 때보다 만배나 됩니다. 신 또한 해운에 공이 있는 자에게도 자맥한 자와 똑같은 상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힘을 다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군량에 대해서는 유사에게 책임을 지워 분수와 다가와 침삭의 유무 및 수차에 도착한 선후로 전체를 매기고 운송에 대해서는 두 총병, 다섯 총병 각 분운관에게 책임을 지워 운송기간의 지속과 협대의 유무 및 표류와 손실로서 전체를 매겨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운송이 끝나면 무진도는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내고 신은 즉시 제본을 올리게 됩니다. 세운의 통관에 대한 자료를 가주어 진도에서부터 유사와 각관에 이르기까지 신이 공과 죄를 유별로 분류하여 제지함을 용납하신 물론 즉시 계진을 지킨 사례에 의해 참핵과 서로 대등한가를 참조하여 논하게 한다면 책임을 맡은
원역들에 대해 앞에서는 모집한 데가 있게 되고 뒤에서는 징계하는 바가 있게 될 것이니 영광을 희망하여 진출을 도모하는 생각이 위험을 피하고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빼앗아 운송하는 일을 일찍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참조하건대 독병 찬핵 사관과 신의 독향 찬이 사관이 모두 운양을 위해 힘을 썼고 독병 중군 휘하의 수비 및 관원과 신의 독향 중군 및 수비관이 모두 울양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방의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 공로에 상응토록 일체 우대하여 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 천진, 등주, 내주, 여순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계도는 비록 해운의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양식을 적재해 운송할 배를 만들 책임을 각자 분담해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모두 힘에 따라 책임지어 협력해서 함께 이루게 하였으니 그들이 과연 근로가 한 결과가 있는가를 기다려 아울러 서용하는 혜택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일이 비상한 데서 나온 것이므로 상객의 구애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해부의 조칙을 내려 제3 참작하여 의논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과연 신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면 속히 시행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러시면 향후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격절한 마음으로 간곡히 기원하면서 명을 기다리는 지극한 심정 가눌 길이 없습니다 하였는데 해부는 알고 있으라는 성질을 받들었다.